네, 2016년 법원직 형사소송법 기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탄핵 증거 문제네요. 탄핵 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마이너스 감소시키는 증거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기억, 탄핵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 관한 소송법상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소송법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사법경찰이 작성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자술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경 단계에서 작성된 것은 다 피신조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증거력 인정 요건이 뭐예요? 내용 인정까지 필요하죠. 근데 보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력이 없다.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러한 증거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임의성이 있는 한 이런 말이죠.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탄핵 증거는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동그라미 체포 구속인 적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가 될 수 없다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피고인의 부인 진술입니다. 이 해설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판례가 이런 말을 해요. 해설편 좀 보시렵니까? 보시면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적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 판례가 이런 말을 해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공소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탄핵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인 적견부 사본, 그래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피고인 부인 진술은 결국은 뭐다?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니까 탄핵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탄핵 증거라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되는 증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공소사실 자체와 관련되는 증거니까 탄핵 증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는 탄핵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는,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면 우리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결정을 하죠. 공소가 결정을 하면 뭐예요? 나중에 재기소가 가능한가? 잠깐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것이죠. 볼까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합니다. 물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328조 1항 1호입니다. 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이 공소기각 결정, 이건 기판력이 없으니까 재기소가 가능하죠. 근데 이미 공소 취소까지 한 마당에 다시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발견이 돼야 되겠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뭐 해라? 재기소해라. 이게 329조에 있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된 상태에서 재기소가 있다면 재판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즉 실체 판결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소하면 우리 법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죠. 형사소송법 327조 재무이제 사후입니다. 재기소 제한 위반 329조 위반하면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검사의 재기소죠. 우리 판례가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는 뭐라고 그래요? 기존의 증거와 달리 이 증거를 추가시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되겠죠. 법원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나중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하나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9조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 의미는 우리 판례가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시키면 충분히 유죄의 확실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 이렇게 우리 판례가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번 지문은 조문이죠. 318조 3이네요. 간이 공판 절차에 있어서는 통상의 절차에 적용되는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하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면 공판 앞에다가 간이를 붙이죠. 대충 한다 이 말입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마당에 대충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특칙이 있죠. 증거조사의 특칙, 그 다음에 전문증거의 특칙. 보면 여기 전법칙 특징이 나왔네요. 따라서 일정한 전문증거의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 318조 3 조문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가 아니라 조문 문제라고요. 법조문 문제. 3번 제1심에서 적법하게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도 인정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증거조사의 특칙이죠. 간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1심에서 이미 증거력이 있었던 증거는 증거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판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죠. 판결에 선고만 한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판사의 경질은 공판 절차 갱신 사유다. 우리가 간판심 배의 네 가지 사유죠.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하다 취소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줘. 판사의 경질. 그 다음에 간판심. 심실상실로 뭐예요? 공판 절차가 정지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갱신해야 되겠죠. 공판 절차를. 왜? 심실상실 상태가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경질이 있으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 네 가지 기억해 두십니다. 간판심배. 간판심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만을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어려운 표현은 내부적 성립 그래죠. 그러니까 판결의 선고만 앞둔 상태에서 공판 절차, 판사의 교체가 있으면 이 경우는 이미 재판이 완성되기 때문에 굳이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네요. 4번이.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소장 변경 시기는 우리 법에 규정은 없지만 4심까지는 가능하죠. 즉 1심, 2심에서는 가능합니다. 3심에서는 안 되죠. 네,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1심, 2심 다 가능합니다. 친고죄로 기소가 되었다.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하죠. 공소장 변경 한계 허용 범위는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이죠.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공소적인 흠이 치유되므로 흠은 하자와 똑같은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비친고죄니까 고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 비친고죄에 대해서 심리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볼까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규범적 요소도 고려합니다. 전화비처 판례 강도상해죄 그 다음에 작물취득죄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작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즉 동일성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작물취득자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본적 요소라는 것은 피해 법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죄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 요소를 고려한다. 그래서 작물취득과 강도상해죄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아주 중요하죠.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즉 A에서 A-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다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A-죠. 그러나 A-는 볼까요? 공소 제기 시에는 A였다. 나중에 A-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경우 A와 A-는 동일한 사건이죠. 공소시효가 이때 범죄가 있었겠죠. 이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가 여부는 범죄인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때까지가 아니라 이미 이건 A-는 A랑 동일한 사건, 이때 이미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때 완성이 됐는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공소 제기 시지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다.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시 가입표 공소 제기 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고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실제로 이제 그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나와도 좋고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로 실제 이제 여기 주어진 그 해설에서는요 폭행인데 상해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처벌의 희망의 표시가 철회됐다 하더라도 지금 상해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다면 상해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반의사 불벌죄에서 반의사 불벌죄 아닌 죄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고소 취소가 있었다든지 또는 처벌 희망의 표시가 철회됐다 하더라도 비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 아닌 죄를 여전히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방조범의 공소 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틀렸네요. 실제 사건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그 정범이 마약 대형물인 염산 날부민을요 유통시킵니다. 이 정범이 유통시킨지 뻔히 알면서 이자에게 판매를 한 방조범인 이걸 기소할 적에는 이 공소장에다 뭐 해야 되겠어요? 정범의 범죄 사실을 적어야 되는데 전혀 안 적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옳지 않은 공소제기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판례 입장이 공범 종속성설이잖아요. 공범은 정범에 종속합니다. 그래서 정범 적어주고 그 다음에 주인공 방조범도 적어줘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2번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의 적용 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법조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적용 여부는 3번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징에 관하여 별도 성명을 구함이 없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이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제 실제 여기에서 소개된 해설에 그 사건 번호만 나왔잖아요. 판례를 말씀드리면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기소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A 회사의 그 대표이사가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에 그 취업 규칙을 그 회사에다가 비치해야 된답니다. 게시해야 돼요. 취업 규칙을. 그런데 이걸 그 비치하지 않아 가지고 그 근로기준법 위반, 취업규칙 그 게시 의무 위반으로 이 A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공소기각 뭐 있겠어요, 여러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죠.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는데 성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성명이라는 것은 분석에서 밝히는 걸 성명 그러는데, 그럼 원래 우리 판례가 이래요. 지금 뭐라 하냐면 잠깐 읽어드리면, 교재는 지금 없으니까요. 사업장별로 한계의제가 성립한다 그래요. 취업규칙 개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걸 개시해야 되는데 사업장에다가 사업장별 한계의제가 성립한다. 회사를 보니까 서울 본사도 있고 15개 사무소가 있는데 이 공소사실만으로는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해가지고 공소가 판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러면 어느 사업장인지 어느 사업장의 개시 의무 위반인지 검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성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다이렉트로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성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시키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알아두시고요. 4번,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 효력이 미친다. 뭐예요? 특검 소리죠. 고소는, 친구죄의 고소는 공소장에 적어진, 즉 고소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공범자에게도 고소효력이 미치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공소장이 적어진 피고인에게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칩니다. 어려운 표현을 하면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랑 공소는 좀 구별하셔야 되겠죠. 5번 들어갑니다.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면소판결은 326조에 있죠. 보면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 이때 사면은 무슨 사면만 말해요? 일반 사면은 맞고요. 특별 사면은 죄가 되죠. 그래서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 사면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 사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은 면소판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26조 2호에 그 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소판결 사유가 326조죠. 이때 사면은 일반 사면 말하지 특별 사면은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공소가 판결도 아니고 공소기각 결정으로 나왔죠. 보시면 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에 무효인 경우입니다.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갑돌이가 절도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갑돌이가 저지른 보호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절도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우리 판례 입장은 공소기각 판결, 즉 327조 2호를 적용해야 되겠죠. 공소의 결정이 아닙니다. 면소 판결도 아닙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에 무효인 경우 327조 2호. 그 다음에 3번,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 유용 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가 된 경우. 뭐예요? 이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유용 결정이 나오면, 그래서 1953년도에 A라는 죄가 제정이 되었는데 유용 결정 받으면 54년도부터 이런 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실효가 돼요.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돼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무죄 판결합니다. 그래서 유용 결정 나오면 무죄 판결. 물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유용 결정처럼 무죄로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볼까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가 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제 원래 그 부정수표 단속법에요. 그 2조 4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부정수표 단속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수표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회수가 됐다는, 결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공소를 제기하면
역시 소녀법의 보호처분과 동일하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의 무효인 경우니까 공소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송달, 법원적의 이제 송달 이야기 아주 중요하죠. 법원적의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되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 줘야 되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 가지고요. 전주교도소장에게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이 송달됐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피고인의 전달 여부와 상관없이 송달된 걸로 보자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됐고요. 네, 2번은 조문입니다. 61조. 주거사무소 송달 영수인 선임을 신고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에는 도달된 때 따옴표, 도달된 때 뭐한다? 송달로 간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61조 규정은요, 피고인 등이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등의 종전의 주소로 서류 같은 것을 우체에 붙이면 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특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고 잘해라 이런 취지로 든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걸쳐 집행 불능이 되어 반환된 바 있다. 그래서 이는 구속영장의 집행불능 반환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재판 때 출석하지 않으니까 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피고인 지금 거주하지 않아 가지고요, 집행불능이 되니까 검사가 이 영장을 반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원 측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했어요. 소촉법에 의해서. 그러니 이건 위법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집행불능 반환,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그래서 반환되어 가지고 소촉법에 의해서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로 볼 수 있다. 이 반환 가지고는 송달 집 불능 보고서 접수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그랬어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다. 그러면 송달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약식명령 송달이 무효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두자는 무효겠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시재판 청구기간 7일이지 않습니까? 7일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정시재판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7번, 그래서 6번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 가할 수 있는 형은 자산형이죠. 벌금, 과료, 몰수. 직계심판 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구류가 있다는 걸 자유형이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할위반, 공소기각, 면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직권으로 공판 절차로 이행을 해야 돼서 이행을 한 다음에 이런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은 원리 유죄 판결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형만 선고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시재판 청구의 취하 시기 언제까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죠? 약식에 대한 정시재판 청구의 취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검사의 공소 취소. 이것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그 다음에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그 다음에 적고 계신가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의 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희망의 표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재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될 것들이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가 아니라 고지받은 때가 지금 송달된 때 이야기죠. 고지받은 때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여러분 기판력의 시적 범위 할 적에 판결인 경우에는 언제요? 판결 선고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약식명령은 여러분 판결은 선고라는 단어를 써요. 약식명령은 발령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판결은 선고시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판력의 시적 범위죠. 약식명령은 판결은 선고라 부르고 약식명령은 발령이라 부른다. 그래서 발령시입니다. 송달시나 고지시로 나오면 X입니다. 고지받은 때가 아니라 약발 약식명령은 발령시다. 그래서 고지받은 때 또는 송달시 아닙니다. 발령시다. 4번이 틀렸네요. 8번 형사사건의 피해자, 요즘에는 피해자도 아주 관심을 두는 파트죠.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언제나 나오면 틀리죠. 유예가 있으니까. 피해자말로 가장 범죄를 선생이 목격한 사람이니까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는 자기를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증인 신청권도 있죠. 이제 유예가 있습니다. 충분히 진술했다든지 또는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외적으로 증인 신문을 생략할 수도 있죠. 피해자에 대한. 그다음 2번 뭔가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좀 써두실래요? 294조 2 1항입니다. 1번도 법 조문 문제인데 294조 2의 1항 이런 같은 조문의 3항입니다. 2번은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때는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것도 조문 문제죠. 259조 2 이렇게 써두시고요. 법원은 이게 틀렸네요. 검사가 뭐예요? 피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사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법원은 아니라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당해 사건은 1. 공소제기 여부 2번째 공판의 일시 장소 3. 재판의 결과 4. 피해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그래서 3.0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3.0이다 군데요. 1. 공소제기 여부 2. 그 다음에 공판의 일시와 장소 세 번째 재판의 결과인데 그냥 여러분 공판의 결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판은 원칙은 공판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금에 관한 사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통지해 줘야 된다. 물론 피해자 신청 시 피해자에 대한 통지입니다. 4번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의 의견 등 한꺼번에 말하면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 다음표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건 규칙 134조의 10에 있습니다. 규칙 134조의 11항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적어두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 9번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맞죠? 351조입니다.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 취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351조.
2번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꼭 세두십시다.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공판장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근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명시적 동그라미. 맞는 질문입니다. 명시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그 2번 판례 잠깐 말씀드리면 갑돌이가 뇌물을 받고요. 1심에서 유죄가 돼가지고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갑의 그 변호사가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항소를 취하했어요. 이 법원은 이 항소심의 법원은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갑돌이가 황당하죠. 갑돌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2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상소 취하를 인정한 항소심은 위법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판적에서는 구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얻을 적에 피고인의 구술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3번은 쉽네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하여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재판관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국선 변호인이죠. 등장하죠.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가 아니라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 것이니까 변호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제외하고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4번 환송 전 원심에서 변호인 선임은 환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어려운 표현하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항소 절차의 형사소송 절차의 재심에 관한 설명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심 이야기네요. 1번 재심 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 후에도 할 수 있다. 맞죠? 억울하면 풀어줘야 되겠죠.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억울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사실 오인을 시정해야 돼요. 사망 후에도 가능하다. 그 다음 2번 재심 절차에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 공소 취소는 아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안 됐죠. 이미 재심이라는 것은 2심 판결 선고를 넘어서서 확정 판결 이후의 절차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심에서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즉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재심에서도 적용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약식 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약식 명령은 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 유죄 확정 판결로 바꿔야 되겠죠. 재심 청구의 대상은 약식 명령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보면 약식 명령이 나오고요.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정치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치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이 정치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456조에 뭐라고 나와요? 이 영향으로 이게 뭐가 돼버린가요? 확정이 되면 약식명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이건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이건 이미 실효됐다고요. 유죄 판결 확정으로. 약식에서는 유죄 판결 자산이 못 때릴 수 있댔죠. 그러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식 명령이라 뭘 바꾸셔요? 유죄의 확정 판결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적법한 고소다. 실제로 그 피해자가 뭐요? 11세 소녀였어요.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 능력은 있었습니다. 11세 이 소녀에게. 그래서 이 11세 소녀를 뭐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표시했고요. 이게 그 피해자의 진술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고소로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대리인에 의한 고소.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죠. 고소기관은 대리 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즉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3번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 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맞죠?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인 행위자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놓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범죄자 1인 고소, 범죄자 전원 고소가 되죠. 즉 친고죄의 고소는 주관적 고소 불가분 원칙이 233조에서 인정이 되죠. 그런데 고발은 뭐 실제로요. 법인이 있고요. 법인, 그 다음에 자연인, 행위자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가지고요. 이 법인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범죄자인 양벌균 처벌받는 여기에 이 고발이 된 경우 이 고발이 여기에 미치냐 이 말입니다.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또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고소라면 여기에 대한 고소는 여기에 대한 고소가 되겠죠. 고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놀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판물의 명예손실은 반의사 불벌죄죠. 출판물의 명예손실 공범 중 일에 대한 고소 이력은 다른 공범자에서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물의 명예손실 고소로 표현되어 있지만 처벌 희망 표시라도 좋고요. 고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소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에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않으니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12번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 좀 다시죠. 재판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이 모두 절차, 본론이 뭐예요? 사실 심리 절차. 그 다음에 결론이 판결, 선고 절차죠. 모두 절차 우리가 진인 건피제, 진수겁금 고지하죠. 그 다음에 인정신문하죠.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변호인이 입증 계획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먼저 뭐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증거조사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게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된 지가 좀 되죠. 종래에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했는데 이게 피고인이 더 불리하다 봐요. 그래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변호인, 그 다음에 피고인 이렇게 순차적으로 최종 변론하고요. 변론을 종결하면 마지막으로 판결에 선고를 하겠죠. 1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12번은 너무나 쉬운 문제지요. 국민참여재판 아주 중요한 파트죠.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즉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인 꼭 알아두시고 선정사유가 되죠. 그 다음 2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그럼 그 절차는 위법하다. 그 절차 위법 밑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진 소송이도 무효다. 그래서 이 절차, 통상의 공판 절차 진행된 건 무효다. 즉 위법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법하다 밑줄, 그 다음에 소송이도 무효다.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위법,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공판 절차상의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여기는 언제나 없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은 문제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니까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즉 2심에서 1심에서 지금 2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없죠. 1심인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지금 진행하지 않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통상의 그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고요. 그러면 1심에서 이 하자가 2심에서 어떤 행위가 있으면 1심에 이 하자가 치우게 되느냐? 우리 판례가 그러죠. 피고인이 제1심의 이 절차적 하자를, 즉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전제 조건이 충분한 안내가 있고 충분한 심사숙고한 다음에 피고인이 이렇게 명백히 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다는 전자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3번이 가장 틀립니다. 4번. 그래서 문제도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4번 볼까요?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도 있죠. 우리 판례죠. 이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제1의 공판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판례자 조문입니다. 그래서 8조 사항에 나와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제1의 공판길 열리기 전까지는 따옴표 해두시면 됩니다. 제1의 공판길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의 공판길 열리기 전까지. 네, 잠깐만 쉬었다가 1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